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천년 기념물 제53호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개로 냄새를 잘 맡고 사냥을 잘하며 충직하고 슬기로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개로 인정받고 있지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지는 것은 물론 호랑이도 겁내지 않았던 진돗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견이라 불린 진돗개.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진도에 있는 개들이 일찍 깨어 일제히 바닷가를 향해 맹렬히 지저대는 것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개들이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도 앞바다로 무장을 한 일본 배들이 떼지어 몰려온 것이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개들이 짖은 이유를 알고 진돗개를 신견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군의 어느 부대가 조선 호랑이를 사로잡았지요. 한 번 울면 산천 초목이 벌벌 떤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였어요. 일본군 병사들은 호랑이를 처음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일본 본토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기로 하였지요. 장수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였어요. 호랑이를 산채로 우리나라에 보내야 한다. 호랑이 우리의 먹이를 넣어주어라. 일본군 병사들은 호랑이 우리에 진돗개를 넣어주었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 넣어주는 것이 귀찮아 한 번에 3마리를 넣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호랑이 우리를 찾은 병사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풍채를 자랑하던 호랑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만 남아있었어요. 호랑이 먹이로 넣어준 3마리의 진돗개가 힘을 합하여 호랑이를 해치우고 오히려 잡아먹어버린 것이랍니다. 그 밖에도 개가 호랑이를 물리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조선시대 평안도 영변 땅에 곽태허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는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김무량 장군의 사위였답니다.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곽태어는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를 데리고 사냥을 떠났어요. 그런데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이지요. 호랑이는 곽태어에게 덤벼들어 어깨를 물었답니다. 곽태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에서 검붉은 피를 콸콸 쏟으며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 주인이 당한 것을 본 누렁이는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어요. 호랑이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호랑이 불알을 물고 늘어진 것이랍니다. 어흥! 호랑이는 너무 아파 길길이 날뛰었어요. 누렁이를 떨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호랑이 불알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호랑이 발에 채여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누렁이는 끝까지 버텼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제야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져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의 상처를 혀로 핥았지요.
곽태어는 한참 만에 눈을 떴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반가워 컹컹 짖었지요. 아이고, 네가 나를 구해 주었구나. 곽태어는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누렁이는 호랑이와 싸우다가 입은 상처가 깊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곽태어는 자기를 구해준 누렁이를 위해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누렁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그 앞에 비석을 세웠지요.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의구총이라고 부르며 주인을 살린 누렁이의 의리와 충성을 기렸답니다. 남산골 선비와 임금님. 달 밝은 밤, 임금님은 달 구경을 하려고 대궐 밖으로 나왔답니다. 물론 옷차림도 백성들과 같은 것으로 입었지요. 누구도 임금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차림이었어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다가 남산 기슭에 이르렀지요. 밤은 깊어 사방이 어둡고 고요하였어요. 저 집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구나. 저리로 한번 가보자. 언덕 아래에 있는 집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마침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글을 읽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임금님은 너무 궁금해서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누구시오? 책 읽던 주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이 시간에 인기척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당신은 누구시오? 주인은 임금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임금님은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 민망하였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이 근처를 지나다가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그러십니까? 아무튼 좀 들어와 앉으시지요. 임금님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역경이라는 책입니다. 임금님은 역경이란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책은 내용이 무척 어려운 책이 아니오. 임금님은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주인은 거침없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였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뛰어난 학자이십니다. 임금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어요. 그만하십시오. 그저 책을 좀 읽은 것뿐입니다. 주인장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부끄럽지만 책을 읽다 보니 벌써 50살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은 의아하였지요. 부끄럽지만 과거를 수없이 보았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직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셨다니요. 임금님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아직 학문이 부족하니 그럴 테지요.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으니. 그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주인을 위로하며 격려하였답니다. 혹시 지어놓으신 글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있긴 있습니다만. 주인은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어 주었어요. 임금님은 두루마리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낙방을 하시다니요. 과거를 담당하는 시험관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두루마리 종이를 말아놓았어요. 임금님은 글의 제목과 내용을 외워두었지요. 주인장, 이번에 과거가 있거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도 좋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셈치고 꼭 봐야지요. 주인은 멋쩍게 웃어 보였어요. 주인장은 꼭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으시오? 주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미소만 지었답니다. 머지않아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니 꼭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임금님은 거듭 당부를 하면서 오두막집을 나왔답니다. 대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선비의 집에다 고기와 쌀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과거 시험을 보게 하였지요. 임금님은 남산에서 만난 선비의 글을 시험 문제로 내었답니다. 이번에는 남산골 선비가 꼭 합격해야 할 터인데. 임금님은 뛰어난 인재가 떨어지는 게 몹시 안타까웠지요. 시험이 끝난 뒤 임금님이 외워둔 내용의 글이 나왔답니다. 그때 그 선비의 글이 틀림없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그 글을 쓴 사람을 장원 급제시켰지요. 며칠 후 장원 급제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들이 임금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기다리던 선비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네가 분명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의 내용은 남산골 선비의 것인데 장원 급제한 사람은 남산골 선비가 아니었답니다. 임금님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였지요. 장원 급제한 자는 들으라. 이 시가 과연 네가 지은 것이냐?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시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장원 급제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그래, 어서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그렇다면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은 저의 스승님이 지은 것인데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스승은 이번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그것이 스승님께서는 요즘 고기와 쌀밥을 잡수시다 배탈이 나셔서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혔지요. 이럴 수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보내준 음식이건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임금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쌀이 열리는 대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이랑 아우가 살았답니다. 형은 부자여서 곳간안에 쌀이 가득하였지요. 그렇지만 형은 가난한 동생을 모른 척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답니다. 며칠 동안 죽만 먹던 동생은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안 되겠다. 형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야지.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형은 없고 형수님만 집에 있었답니다. 형수님, 장마에 곡식이 다 떠내려가서 식구들이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나눠주세요. 마침 땔감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나무를 좀 해다 주시겠어요?
그럼 먹을 것을 드리지요. 형수님의 말에 동생은 졸인 배를 움켜쥐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 정도면 되겠지. 동생은 열심히 나무를 해서 지게에 올렸답니다. 동생은 나무를 부엌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형수님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또 저를 불러주세요.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동생은 배가 몹시 고팠지요. 식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먹고 가야겠다. 동생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어요. 보따리 속에는 따스한 밥그릇 하나가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게 며칠 만에 먹는 밥이야? 동생은 반가워서 얼른 뚜껑을 열었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릇 안에는 밥은 없고 누런 똥만 가득하였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동생은 어이가 없어 눈물이 다 났지요. 동생은 똥이 든 그릇을 휙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침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동생이 버린 그릇의 똥을 냠냠 먹어치웠어요. 이런, 너도 배가 고팠던 모양이구나. 동생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누런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자 강아지도 쫓아왔어요. 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동생은 손을 저으며 돌려보내었지요. 하지만 누런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계속 따라왔답니다. 너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니? 먹을 것은 없지만 우리랑 같이 살까? 너는 털이 누러니까 누렁이라고 하자. 동생은 누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누렁이가 집에 오면서 동생네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였어요. 식구들은 누렁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지요. 한편 형수는 똥 한 그릇을 가져간 동생이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동생네 집에 가보았지요. 배가 고파 쫄쫄 굶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동생네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하였어요. 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어찌 저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가요? 형수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이 누렁이라는 강아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좋은 일만 생긴다지 뭡니까? 그 말에 형수는 심통이 났답니다. 동생 식구들이 모두 나간 사이 형수는 누렁이를 몰래 데리고 나왔어요.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 나무에 꽁꽁 묶어두었지요. 누렁이가 없어진 것을 안 동생네 식구들은 밤새도록 누렁이를 찾아다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뒷산에 묶여있는 누렁이를 발견하였답니다. 누렁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가엾게도 죽고 말았지요. 동생네 식구들은 불쌍한 누렁이를 뒷마당에 묻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동생의 아내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웬 대나무야? 이렇게 큰 대나무는 처음 보네. 누렁이가 묻힌 뒷마당에 대나무가 나와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대나무에는 벼 이삭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대나무 밑에는 벼 이삭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이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형의 귀에까지 들렸답니다.
아이고, 배야. 쌀이 열리는 대나무라니. 아이고, 배야. 형과 형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은 그날 밤 동생네 집에 몰래 들어가 뒷마당에 묻은 강아지를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묻었답니다. 이제 쌀이 나오는 대나무가 자라겠지. 형과 형수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음 날 강아지를 묻은 앞마당에서 대나무가 자랐답니다. 대나무에서는 뭔가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였어요. 어쩜 쌀이 저렇게도 크담? 꼭 주먹만 하잖아. 형과 형수는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답니다. 마침 그때 대나무에서 열매가 툭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형과 형수는 입안에 든 것을 퇴퇴 뱉었답니다. 순식간에 대나무에서는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어요. 대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커다란 똥덩어리였지요. 형의 집은 온통 똥으로 가득 차고 말았답니다. 꽤 많은 아전. 예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였답니다.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하였답니다.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너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이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좌수는 부자올시다.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끼,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사또가 되어서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사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지요. 두 사람이 담을 넘자 과연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답니다.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답니다.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끌어내라. 자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도둑을 잡아오게 하였답니다. 그 사이에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지요.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자수는 사또를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답니다. 잠시 후 혼자 달아났던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어요. 하인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사당으로 몰려갔지요. 그 사이에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죽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대신 자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하였어요. 감히 네가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갔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또, 이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이미 가죽 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두었지요. 내일 자수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 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게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다음 날 자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하였지요.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비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답니다. 자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하였지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아왔나 봅니다. 사또는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너의 불효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느니라.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제 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네가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또는 좌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좌수는 옥에 갇혀서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지요. 좌수는 아전에게 말하였어요.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양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그러니 제발 도와주시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2,000냥이나 되는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지요.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어요.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답니다.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지요. 만약에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그러니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어. 그러고는 새로운 사또에게 몰래 말하였어요. 내가 이 고을에 있어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이다.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아전을 불렀지요.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탄로날까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전은 이에 꾀를 내어 말하였지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네가 무슨 신기한 의술이 있어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에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지요.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하였답니다.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하였지요. 이 중세는 비교적 고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이제 너의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거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놀라며 묻자 아전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하였어요. 예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봐라, 빨리 문을 열어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답니다. 남사당패 바우덕이. 바우덕이가 왔어요. 조용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졌답니다. 뭐라고? 우리 마을에 바우덕이가 왔다고? 사람들은 헐레벌떡 뛰어나와 마을의 빈터로 모여들었어요. 빈터에서는 남사당패의 공연이 한창이었지요. 꽹과리, 징, 장구, 북의 흥겨운 풍물놀이에 모두 어깨를 들썩거렸어요. 어른의 어깨 위에 아이들이 탑처럼 올라타는 묘기를 보이기도 하고 긴 줄이 달린 상모를 정신없이 돌리기도 하였답니다. 새로운 것을 선보일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지요. 풍물놀이가 끝나자 대접 접시할 것 없이 막대 위에 올려놓고 돌려대는 버나 놀이가 이어졌어요. 막대 위의 접시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갔지요. 버나 놀이가 끝나자 맨몸으로 공중 회전을 하고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앞뒤로 회전하는 살판 놀이가 이어졌어요. 살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바우덕이의 이름을 외쳐대었지요. 지금까지의 공연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바우덕이의 줄타기만은 못했거든요. 오늘은 바우덕이가 어떤 기회를 펼칠지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바우덕이는 김암덕을 부르는 말이랍니다. 바위 암자를 그대로 풀어서 바위덕이라고 부르다가 바우덕이가 된 것이랍니다. 바우덕이는 남자로만 이루어진 남사당패에서 유일한 여자이지요. 하지만 그 인기 많은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남사당패가 온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바우덕이가 온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높은 하늘에 밧줄이 하나 매여 있었답니다. 그 위로 아름다운 바우덕이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바우덕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였어요. 줄 위에서 화장을 하는 척도 하고 높이 뛰어 올랐다가 다시 줄 위에 한 발로 서기도 하였답니다. 역시 바우덕이가 최고야. 바우덕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바우덕이의 줄타기가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지요. 바우덕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바우덕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바우덕이의 공연이 끝나고 가면을 쓰고 하는 탈놀이와 인형을 움직이는 꼭두각시 놀이가 이어졌어요. 모두 흥겨운 공연이었지만 바우덕이의 공연 때만큼 환호성이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오래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바우덕이는 5살 때 안성 남사당패에 들어갔어요. 남사당패는 떠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돈과 먹을 것을 받는 공연단이었지요. 남사당패는 보통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바우덕이는 남자들 틈에서도 풍물과 다양한 기회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15살의 나이로 남사당의 우두머리인 꼭두새가 되었지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바우덕이의 인기 덕분이었어요. 꼭두새가 된 바우덕이는 무척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남사당패는 공연을 하고 돈을 벌어봐야 밥을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게다가 마을에서 공연도 못하고 쫓겨나기라도 하면 한동안 굶어야 했답니다. 음식이 부족한 겨울에는 자리를 잡고 공연을 한다고 해도 헛수고였어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마당에 공연을 보고 돈을 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청룡사라는 절에 가서 기회를 갈고 닦았답니다. 바우덕이는 수십 명의 남사당패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였어요. 더 좋은 공연을 위해 연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려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남사당패 중의 한 사람이 편지를 들고 바우덕이에게 달려왔어요. 바우덕이는 편지를 펼쳐보더니 말하였지요. 우리 모두 경복궁으로 가야겠어요. 궁에 가면 배는 골지 않을 테니 다행이에요. 아니, 우리같이 천한 광대가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이 무렵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고쳐 지었답니다. 하지만 힘든 공사가 오래 계속되자 일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려고 전국의 유명한 소리꾼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바우덕이로 이름난 안성 청룡사 남사당패도 경복궁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패거리와 함께 짐을 싸서 경복궁으로 온 바우덕이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어요. 바우덕이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흥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대원군에게 바우덕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요. 경복궁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바우덕이가 오고 나서부터 공사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공사가 한 달은 빨리 끝날 듯하옵니다. 잘 됐구나.
경복궁 중건에 힘을 쓴 바우더기에게 옥관자를 내리겠다. 대원군은 바우더기에게 옥관자를 내리도록 명령하였어요. 옥관자는 머리에 두르는 망건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는 옥으로 된 장식품을 말한답니다. 옥관자는 정삼품 당상관 같이 아주 높은 관리에게만 내리던 것이었지요. 예? 옥관자를 바우더기에게요? 신하는 어리둥절하였어요. 바우더기는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광대였으니까요. 게다가 여자에게 옥관자라니요. 신하는 동그랗게 뜬 눈을 껌뻑껌뻑 하였답니다. 하지만 바우더기의 기회가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공사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요. 그 후로 바우더기가 속한 청룡사 남사당패는 깃대 끝에 옥관자를 달고 다녔답니다. 바우더기 남사당패가 받은 옥관자는 천한 대접을 받으며 기회를 펼쳐왔던 모든 놀이패의 자랑이었지요. 길에서 옥관자가 달린 바우더기 남사당패의 깃발을 보면 다른 패거리는 자기네 깃발을 숙여 예를 갖추었어요. 바우더기 덕분에 광대들은 전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며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우더기는 23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서글픈 남사당패 생활을 하면서 폐병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우더기의 모습이 진하게 남아있지요. 바우더기는 바람처럼 떠돌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낙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성의 자랑, 바우더기 축제가 되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남폭한 왕 연산군. 뭐시, 감히 김종직이 할아버지를 욕되게 했단 말이냐. 천벌을 받을 놈. 무덤 속에 있다 한들 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당장 그놈의 시체를 꺼내어 목을 베거라. 연산군의 명에 따라 김종직의 시체가 무덤에서 꺼내져서 목이 베어졌어요. 그를 따랐던 수십 명의 제자들 역시 처형되고 말았답니다. 이 일이 연산군이 일으킨 무오사화이지요. 김종직은 세조 때의 신하로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썼답니다. 훗날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참극을 벌였던 거예요. 연산군은 점점 더 거칠고 난폭해졌지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술과 놀이에만 빠져 지내었어요. 조정에는 연산군이 두려워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사라졌답니다. 백성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지요. 조정은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 위태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하 중 한 사람이 연산군에게 잘 보이려고 연산군의 어머니가 죽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매우 어렸을 때 죽었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전하를 길러주신 정현왕후는 친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전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사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과 함께 신하는 피 묻은 헝겊을 내보였어요. 당시 후궁들이 충전 마마를 헐뜯어 벌어진 일이었사옵니다.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시면서 훗날 천하께 없어 억울한 죽음을 꼭 풀어주길 바라셨지요.
연산군은 어머니의 피가 묻은 헝겊 조각을 받아들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 후궁들을 내 앞에 데려다 놓아라. 연산군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후궁들이 끌려오자 연산군은 후궁들을 때리고 발길질해 그 자리에서 죽였지요. 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신하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답니다. 새어머니인 정현 왕후에게도 난동을 부렸어요. 이를 말리던 인수 대비에게까지 해코지를 해 그녀마저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지요. 이 사건이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랍니다. 연산군이 일으킨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많은 사람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았지요. 보다 못한 신하들은 힘을 모아 연산군을 왕 위에서 끌어내렸어요.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이 왕은 명예로운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연산군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마라도에 남겨진 처녀. 마라도는 우리나라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랍니다.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11km, 가파도에서는 5.5km쯤 떨어져 있지요. 옛날 가파도에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고씨는 큰 돈을 벌어보려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큰 빚을 지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고씨는 한동안 시르에 젖어 지내었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지요. 가파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 차라리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나 지을까? 마라도 땅이 거칠긴 하지만 잘만 일구면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야. 고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부터 마라도로 가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려 한다.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일한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야. 가족들은 모두 고씨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를 타고 마라도로 건너갔지요. 고씨의 가족 중에는 어린 자식을 돌봐주는 나이 어린 하녀가 있었답니다. 어린아이를 업어서 보아준다고 업저지라고 불렀지요. 업저지 처녀도 고씨네와 함께 마라도로 갔어요. 고씨는 마라도를 둘러보고 생각에 잠겼지요. 땅이 거칠어 당장 농사를 짓기는 힘들겠군. 그 대신 여기에 불을 놓은 뒤에 내년에 다시 와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도록 하자. 고씨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섬 전체에 불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고씨의 꿈에 동해 용왕이 나타났어요. 고씨는 들어라. 이 섬에 처녀 한 명을 두고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무사히 항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잠에서 깬 고씨는 꿈속에서 들었던 용왕의 말이 귀에 쟁쟁하였어요. 처녀 한 명을 이 섬에 두고 가라고? 그럴 수야 없지. 식량도 없고 마땅히 살 집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이건 죽으라는 소리잖아. 고씨는 용왕의 말을 무시하고 배 가족들을 태우고 마라도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졌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하였지요. 고씨는 할 수 없이 배를 돌려 마라도로 돌아왔어요.
용왕이 말한 대로네. 이를 어쩐담. 용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지 못할 텐데. 고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았지요. 업저지 처녀가 아이를 안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 방법뿐이군. 우리 가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려면 저 처녀를 섬에 두고 가는 수밖에. 고 씨는 이런 결심을 하고 처녀를 불러 말하였어요. 섬에 아이를 업을 때 두르는 작은 포대기를 두고 왔단다. 얼른 가서 가지고 오려무나. 고 씨는 처녀를 섬에 내려주었지요. 처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 씨는 서둘러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답니다. 아까와는 달리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였어요. 고 씨는 그렇게 처녀를 마라도에 남겨둔 채 무사히 가파도로 돌아왔지요. 그로부터 1년 뒤, 고 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마라도를 찾았답니다. 섬에는 업저지 처녀의 유골이 남아 있었어요. 고 씨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해마다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답니다. 마라도 북서쪽 바닷가에 처녀당이 있는데 바로 업저지 처녀의 유골이 묻힌 곳이랍니다. 돌담을 쌓아 만든 제단에서 지금도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너그러운 부자. 최순성은 개성에서 으뜸 가는 큰 부자였답니다.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욕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감히 재산에 손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젠 내가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겠구나. 가족도 많지 않은데 내 재산을 어찌 가족을 위해서만 쓰겠는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재산이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을 뿐이지. 최순성은 그날부터 자기 집에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었답니다. 사방에 이런 소문이 나자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못 살겠네. 죽고만 싶지 뭔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손 내밀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나를 좀 살려주게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찾아오는 뻔뻔스러운 사람까지 있었지만 최순성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고생 많았네. 성실하게 장사를 해보게나. 그는 충고 몇 마디와 함께 원하는 대로 주었답니다. 최순성에게는 먼 친척 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본래 그 동생은 부자였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집까지 깡그리 없앤 뒤에 오갈 데 없어진 그 동생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려고 찾아왔어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린 놈을 도와줄 필요가 없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니까. 한결같이 일가 친척들은 그 동생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최순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최순성은
그 동생에게 논밭과 집을 사준 뒤에 친척들에게 말했지요. 이 논밭이 다 술과 노름 미천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어쩌겠소. 나는 내 도리를 다할 수밖에요. 형으로서 살림의 여유가 있는데 집 없는 곤란한 동생에게 어찌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지 않겠소. 과연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 동생은 몇 년이 안 가 최순성이 사준 논밭을 모조리 없애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최순성을 바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노망을 한 모양이야. 그저 어렵다고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니 말이오. 치질이 인복도 없지. 도움을 받은 사람치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더군. 하나같이 등만 돌렸다네. 그런데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가족에게 남겨줄 재산까지 펑펑 써대고 있으니 정말 딱한 사람이오. 그래서 최순성은 아예 자기의 호를 바보 영감이라는 뜻으로 치홍이라고 지었답니다. 허허, 얼마든지 놀려도 좋지.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 번은 최순성의 오랜 친구인 임씨가 공부를 하느라고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 세상에 그런 딱한 일이 내가 왜 몰랐던고. 당장 생활비를 보내줘야겠구먼. 최순성은 그날부터 친구 임씨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임씨의 집에는 손님이 줄을 이었답니다. 하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최순성이 보낸 쌀로는 한 달을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고민하던 임씨가 부인에게 말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부인. 우리가 친구의 도움으로 살면서 손님 치닥거리에 더 손을 내밀어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염치 없는 도움을 자꾸 받느니 차라리 모두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온 가족이 굶어서 죽읍시다. 그날부터 임씨의 가족은 굶어 죽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어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모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갔지요. 그 소식을 최순성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순성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서 임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살인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자 최순성은 담을 넘어 마루로 올라갔어요. 여보게, 선비가 가난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생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최순성은 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잠시 방 안에 귀를 갖다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최순성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말일세. 이 마을에 최순성이가 살아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야 내 체면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나오시게나. 그러자 단단히 잠겼던 방문 고리가 안쪽에서 스르르 풀렸답니다. 곧 문이 열리면서 눈이 퀭해진 임씨가 최순성의 손을 워락 부여잡았어요. 허허, 조의. 죽으려고 했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하니 굶어 죽을 수가 없겠네 그려. 내 살기로 할 터이니 그럼 이달부터는 양식을 조금 더 보내주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고 말고 어디 내 재산이 내 것이었던가. 하하하.
순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온 마을 안에 크게 퍼졌답니다.